자, 안녕하세요. 박씨, 석씨, 김씨로다가 왕이 바뀌는 그런 신라의 초기 이야기 지금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탈해왕에 대해서 4대 탈해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탈해. 근데 생각보다 석씨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차지하는 위상도 그렇고 박씨는 나중에 되게 재밌게도 신라 맨 마지막에 이르면 다시 박씨들이 왕이 되죠. 그건 신라사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사건이고 그게 나중에 경혜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박씨였기 때문에 견훤이 쳐들어왔을 때 제후들이 그러니까는 다른 김씨 이런 권력자들이 호응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제 저 포석정에서 나중에는 포석정이라고 하는데 사당으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포석사라고 하는 데서 이제 피살당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그 당시에 그렇게 김씨가 계속 왕을 하다가 맨 막판에 들어와서 다시 박씨가 올라오는지도 굉장히 재밌는 사건이에요. 근데 탈해왕 같은 경우는 도레인으로서 김수로 왕도 도레인이고 제가 보기에는 박혁거세도 아마 도레인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근본들을 말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다 알 출신. 더 이상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알이니까 나는 알이야 이렇게. 그 알이 뭐 태양을 상징하는 건지 안 그러면 부활을 상징하는 건지 안 그러면 새로운 시대를 연다라는 걸 상징하는 건지 그렇지만 인간의 몸과는 달리 보통 사람과는 달리 훨씬 깨끗하고 그 다음에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상황에서 태어났다라는 정도 상징을 하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탈해왕 역시 알이죠. 그래서 남해왕 때 가야에서 2대 남해왕 때 가야에서 이제 3대가 유리 이사금이잖아요. 그리고 유리 이사금 때는 탈해하고 입금 치아가 개수가 많은가 누가 많은가라고 해서 이제 경쟁을 해서 탈해가 밀려서 이제 4대 왕이 되는 거예요. 4대 왕이 되는 거고 이 탈해왕이 여기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김수로 왕과 관련된 이 가락국기에서 먼저 보입니다. 그래서 42년에 AD 42년에 광무제 유수, 그러니까 후한, 그러니까 한나라가 유방의 한나라가 있고 그걸 전한이라고 폭칭 얘기를 하는 거고 전한 혹은 서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외척 세력 중에서 왕망이라고 하는 불세출의 특이한 사람. 그래서 왕망이라고 하는 사람, 저는 뭐 왕망을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짧은 왕조들을 다 나쁘게 봅니다. 근데 왕망은 어떻게 보면 너무 개혁하려고 했다가 그 개혁이 급진 개혁의 잘못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도 그런 거 비슷한 거 한 번 있었죠. IMF를 겪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요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억나세요? 그 벌써 오래된 얘기라서 김영삼 대통령 때 얘기니까 IMF가 97년인가 있었잖아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금융을 좀 투명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게 그래서 그 전에는 통장 만들기가 되게 쉬웠는데 이제 다 확인하고 만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지하에 있었던 그런 돈들을 이렇게 좀 투명하게 하려고 했었죠. 그래서 IMF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었지만 그 금융실명제도 또 한 요인이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그렇다 치고 아무튼 개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급진적으로 하고 내가 다 완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내가 다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좀 전체적인 체계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 좋은데 한 방에 다 때려 고치겠다. 라고 하면 지가 죽습니다. 저는 왕망을 그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상은 좋았지만 현실에서 그것이 뒷받침이 안 됐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외척이 바로 해가지고 정권을 잡았고 또 나중에 이제 광무제 유수라는 저 뭐 전쟁의 신과 같은 저렇게 전술을 또 굉장히 잘 펴요. 저 사람이 이제 후한의 창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한에 유방이 있다면 후한에는 광무제 유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저 유수 다음에 2대 황제가 명제, 밝을 명자를 써서 시호 자체가 굉장히 좋죠.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고 이때 이제 불교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AD 67년에 불교가 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무제 유수 때 3월에 북쪽 구지봉에 구간들이 모여서 9개 부족장들이 모여서 있는데 거기서 하늘에 소리가 들렸대잖아.
야, 나 지금 어디냐? 여기 어디냐? 뭐 이렇게 했더니 여기 구지봉인데요. 그랬더니 야, 봉우리 위에 올라가서 흙 파면서 노래 불러. 나 이거 우리 이거 다 한 번씩 교과서에서 봤던 건데 저 구지가를 듣고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저거 노래 부르기 진짜 어려웠겠다. 거부가 다 알잖아. 이게 한국 사람이면 거의 한두 번은 다 들어본 얘기거든.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겠다. 이게 무슨 왜 노래 부르기가 어려웠을까? 너무 가사가 유치해서 쪽팔려서 우리는 딱 그런 야, 저거 확실히 이렇게 지위가 어느 정도 이상 유지를 하려면 이 쪽팔림을 감수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래도 겁나 유치해. 그래서 그 노래를 불렀더니 하늘에서 금빛이 자줏빛이 쫙 뻗어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무슨 이게 빨간 보재기 안에 금쾌가 있는데 그 금쾌 안에 알이 6개. 그 중에서 대빵알이 김수로. 이렇게 수로라고 하는 뜻이 이게 머리 숫자니까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발로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드러났다. 이게 6개 팀 중에서 어떻게 보면 아이돌 보이그룹 중에서 리더가 김수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저게 이제 어떤 외래에서 도래한 좀 더 야금수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씨를 썼을 거다. 이런 정도 그냥 추정만 합니다. 추정만.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야가 잘 될 때는 이제 가야 쪽에 철 생산지가 있어요. 철이라고 하는 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류 문명에 있어서 금이 화폐 가치를 가지는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측면이다. 금이 사실은 생각보다 쓸모가 없다. 장신구라든지 요즘 뭐 반도체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 데 들어간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지 실제로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광물은 쇠다. 그건 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쇠가 없었다면 우리 문명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발전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진짜 물음표죠. 뭐 굴이나 이런 걸로는 고층 건물 못 올리겠죠. 그냥 생각해봐도. 그래서 쇠가 중요한데 화폐 가치나 이런 최고의 상징의 의미는 다 금이다. 이게 쇠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받을 만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철광이 밖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지구가 만들어질 때 모든 무거운 금속들은 안으로 이렇게 가라앉기 때문에 실제로 철광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별로 없고, 그러면 지금 인류가 쇠를 이렇게 쉽게 싸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산화철을 환원시키는 기술을 알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녹쓰는 거죠. 쇠는 녹슬죠. 녹슬면 가벼워지기 때문에 지표면에 많이 있는 거죠. 그 녹들을 데려다가 쉽게 말해서 환원시켜가지고 쇠로 만들어서 지금 쓰니까 쇠가 많은 거고, 금은 녹을 안 쓸기 때문에 다 안쪽에 가라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 많은데 만약에 지옥에 가면 금이 지천일 수 있다. 실제로 지옥이야말로 금으로 이루어진 세계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구 안쪽으로 갈수록 그런 금속의 매장량이 더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쇠라고 하는 게 노천철광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만 파면 어느 정도 순도를 가진 쇠가 있었던. 그래서 가야가 강성하고 어느 정도 힘을 가질 때는 그 철정이라고 쇠가 이렇게 도끼 2개 같이 붙은 거가 있어요. 유물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도끼 2개 붙인 것처럼 생긴 이걸 철정이라고, 저게 이제 화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는 어떻게 보면 실물 화폐지요. 저 자체로서 마치 금괴처럼. 그리고 저거는 뭐 무기로 바로 단련해서 재련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레인이 어떤 야금수를 가지고 이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을 다 통합하고 하나의 국가를 제대로 된 국가까지는 못 만들었죠. 실패는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삼국시대라고 하지 사국시대라고 부르진 않거든요. 그게 제대로 된 국가까지 만들었으면 우리는 사국시대라고 불러야 되죠. 그러니까 삼국시대의 대부분이, 상당 부분이 사국시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제대로 된 국가까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가야와 관련해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저 가야가 붓다가야의 가야가 아니냐라고 하는 썰이지. 그러면 또 기원 직후의 자료에 또 불교회가 또 하나가 첨가되는 거예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전에 그래서 허황홍 이야기, 그 다음에 중이라고 하는 거, 도솔가라고 하는 거, 이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가야가 이제 붓다가야 상두라는 뜻이에요. 코끼리 대가리. 그래서 가야라고 하는 거는 코끼리 머리라는 뜻이고, 코끼리 머리. 여기가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간 수행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적합한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계룡산 비슷한 뭐 이렇게 수행자들이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도사들 많고 뭐 이런 저희가 수행의 성지인가 뭐 이러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이나교도 있고 힌두교, 바라문교, 그전에는 바라문교도 있고 그 다음에 불교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야 지역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그 중에서 부처님 깨달으신 데를 특징적으로 가리켜서 붓다가야, 이건 불교의 가야, 붓다의 가야라고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저 가야가 해인사 가야, 가야산 해인사 할 때 그 가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인사의 산형을 보면 코끼리 머리처럼 생겼을 겁니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름을 붙이거든요. 그래서 인도 영축산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양산 통도사 영축산이라든지 울산에 있는 영축산을 보면 산세가 이렇게 그건 다 완만한 산들이고, 가야산은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저 동네 지형하고 뭔가 일치되는 게 있을 때 이름을 본따와요. 그래서 에너지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같은 에너지가 통해요. 옛날 사람들이 지명을 대부분 그렇게 붙여요. 그래서 인도를 압니까? 누군가는 알아. 그게 희한하게도 누군가는 알아. 그래서 가야라는 지명을 이 가야까지 소급할 수 있느냐? 이것과 연결시킬 수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하나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면 왜 가야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왜 가야라고 했는지 그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국가를 세울 정도면 뭔가 좀 이렇게 의미 있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썰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보자기에 쌓여서 6명이 나왔고,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김수로가 어떻게 보면 리더가 되는 거고, 이들은 다 어땠냐? 눈썹이 8개, 눈썹 색깔이 8개. 이게 이제 무지개로 다 염색하고 다니는 거거든요. 저거 했으면 좋겠어요, 나도. 근데 저거 눈썹에 이렇게 염색을 색으로 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무지개떡처럼 이렇게 8개 색으로 다 이렇게 하고, 아니 6명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요임금이 이랬거든. 요임금이. 전에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게 중동팔체라고 중국의 기이한 사람의 상, 기이한 사람, 그러니까 영웅의 상에는 이런 게 나와요. 영웅이나 성인의 상, 성자의 상에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눈썹이 8개 색이었고, 그 다음에 검은 동자가 2개. 황후도 이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황후도. 검은 동자가 2개라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성인의 모습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눈썹 8색이라는 거는 못 본 것 같아. 나 2색은 봤네. 2색. 눈썹 2색. 예, 연세 드신 분들. 흰색. 흰색. 2색까지는 되는데 8색 별로 보기 어렵고, 키는 겁나 컸대. 이게 탕임금의 어떤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유방이 용같이 생겼나? 유방이 그러면 이게 돌출 구강인가? 나 유방상에서 내가 저런 거 못 봤는데. 항고조가 용같이 생겼대. 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용이 이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상징은 될 수 있는데 이쁜 동물은 아니에요. 이 용이 얼짱은 아니야.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성인의 기상들이 있었대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김수로 왕한테 나중에 탈해가 처음으로 갔던 때가 김수로 왕한테 갔었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참새가 됐다가 이게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신통을 겨루는데 왜 하필 참새로 변해? 딱 봐도 질 것 같은데. 그랬더니 김수로 왕이 매로 변해서 쫓아가서 죽이려고 했더니 안 죽이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석탈해가 경주로 도망을 갔더니 저놈이 오는 거 아니오? 이래가지고 배를 보내서 쫓아갔더니 경주 쪽으로 뽀록 도망가가지고 석탈해가 저 배에서 내려서 가더라. 뭐 이런 얘기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추격하는 거를 멈췄다. 그래서 석탈해가 김수로 왕이 온 거랑 비슷한 정도로 봐서 비슷한 쪽에서 온 도레인들인가 이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한번 머리박치기 한번 하고 그리고 지니까 경주 쪽으로 그래서 또 다른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구간을 쉽게 점령했는데 가야 쪽에서는 원래 있었던 그 부족장들을 쉽게 점령했는데 경주 쪽으로 가서는 탈해는 쉽게 못 이기죠 지금. 그리고 수로 부인 헌화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름이 똑같고 저는 처음에 이 김수로 얘기를 볼 때 수로 부인 얘기가 계속 떠오르거든. 이게 삼국유사를 한 번이라도 읽어보신 분은 다 알만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름도 똑같고 이름은 달라 한자는 달라 하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수로왕은 이수로 그러니까 처음으로 드러났다라고 하는 6번째 중에서 첫째 그 다음에 가야에서의 시조 가야국의 시조 이런 의미로 쓴 걸 겁니다. 이 수로. 그리고 이 수로는 물길이라는 뜻이에요. 물길. 그래서 이 양반이 용궁에 잡혀 들어갔다 와서 수로.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수로라는 뜻이 나중에 한자가 붙은 걸 거고 원래는 향언이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 아니었겠나 싶거든요. 같은 말이 아니었겠나 싶은데 근데 이 명주 쪽에 어떻게 보면 지방관으로 저 수로의 남편이 이제 같이 가잖아요. 스토리는 그거죠. 이렇게 가는데 어떤 노인이 나타나서 벼랑에 있는 꽃을 저 수로 부인이 이렇게 딱 찝쩍거리고 있으니까 노인이 나타나서 후다닥 올라가서 그걸 따오더라. 그게 노인에게만 먹힌 게 아니고 용왕에게도 먹혔죠. 그래서 수로 부인이 이렇게 바닷가를 골다가 용왕에게 납치됐죠. 운무가 끼면서 해서 했더니 용무가 거치니까 사람이 없었죠. 용궁으로 체포한 거죠. 용왕 눈에 맞아서. 그 영감이 용왕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잠깐 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그때 얘기들을 하죠. 이거 어떻게 하면 구해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영감님이 얘기한 게 백성들을 동원해서 막대기로 그 바다가 보이는 언덕을 치면서 해가를 불러라. 이 해가가 뭐냐면 바다의 노래예요. 바다의 노래. 바다의 노래. 그러면 사람의 입이라는 건 쇠도 녹이는 거기 때문에 이건 향언의 주술성입니다. 향가의 주술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가나 향가나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주술적 노래들이에요. 주술적 노래들. 그렇게 해서 내용은 똑같아요.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잖아요. 원래 구지가가 똑같아. 남의 부녀를 쉽게 말해 남의 부인을 빼앗아간 죄가 얼마나 큰지를 아느냐. 그래서 만약에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머리를 내밀어라를 약간 개사한 거죠. 그물을 놔서 구워 먹겠다.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겠다. 좀 잔인합니다. 죄 없는 거북이. 저 스토리를 보면 야 이게 용왕을 거북이랑 등치시키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한 가지 해볼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뭐 별주부전이나 이런 거 보면 거북이가 꼭 용왕은 아니거든요. 근데 용왕과 연결되는 모티브가 있는 건 맞아. 거북이가. 그래서 우리가 방생 같은 거 뭐 이렇게 예전에 할 때 뭐 거북이 방생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보면 그다음에 현무가 거북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연결점이 좀 있긴 한데 사실은 약간 분리되는 요소도 있고 산신과 호랑이의 관계랑 비슷해요. 호랑이를 산신으로 보는 거기도 하지만 사실 산신과 약간 분리되어 있기도 하고 이게 이중성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북이에게도 그런 효과가 있나?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해서 그 주술성 때문에 안개가 끼고 다시 여자를 토해내고 끝났다. 그리고 그 수로 부인은 너무너무 이쁘기 때문에 어디를 다니기만 하면 저렇게 없어진대, 사람이. 도대체 나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요. 나 궁금해 미치겠네. 도대체 산천의 요괴들이 왜 이렇게 사람을 잘 잡아가? 납득할 수는 없는데, 저거를 무속적으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신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혼절하거나 안 그러면 이게 신이 내려서 정신이 횟가닥하는 현상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러한 저 가락국기에 나오는 그 구지가의 요소들이 조금씩 변형돼서 훨씬 후에까지도 계속 주술적 노래로서 사용되고 있었구나. 그렇게 유치한데도 불구하고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를 수백 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지금. 야, 쪽팔리면 나의 몫인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유치한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를 바다랑 연결지어서 이 노래가 사용된다라는 걸 보면 구지가 역시 바다에서 도래한 어떤 사람과 연결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김수로 왕은 도래인 쪽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수로는 수로랑 실제로도 연결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하지만 역시 이런 거는 논문으로 발표는 못해. 그냥 밑밥만 던지는 거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유는 뭐냐면 자료가 딸랑 저거밖에 없어서 이 옆에서 이렇게 지원 사격해 줄 만한 내용이 잘 없어. 딸랑 저 두 가지가 다야. 그래서 저거를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모티브들이 가야가 멸망한 뒤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더라. 이건 상당히 특이한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나라가 멸망을 하면 날아가죠. 그쪽 세력 집단이라든지 내용들이 거의 다 삭제가 되는데, 여기는 그런 것들이 주술성을 통해서 계속 내려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가야가 신라 속에서 또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탈해왕 얘기를 보면, 이 탈해왕이 남해왕 때 두 번째 왕이잖아요. 신라 두 번째 왕. 그리고 세 번째가 유리이사금이니까. 그래서 가야에서 배가 왔대. 이 남해왕이 사위로 삼으니까 남해왕 때 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저쪽에는 영감님이, 수로 부인 때는 영감님 나, 여기는 또 할머니가. 이게 문제들은 어른들이 일으켜요. 저 할아버지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지. 헌화가의 할아버지는 나이를 잊고 이쁜 여자를 너무 좋아했고, 이 할머니는 호기심 천국이에요. 또 그래서 바다에 이렇게 물일하러 나갔는데 이거 배가 보여. 그래서 배를 끌어내서 보니까 까치가 이렇게 막 배 위에 쫙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 안에서 사내가 있대. 이거 되게 재밌지? 왜? 알 아니잖아. 석탈해가 알에서 태어났다던데 왜 알 아니에요? 저쪽 김수로 왕한테 갔다가 한번 깨지고 왔잖아. 그러니까 알이면 안 되지. 여기서 알로 나오면 안 돼. 이미 저쪽에서 한번 두드려 맞고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이미 알은 아니었던 거야. 알 상태로 갔으면 깨졌겠지. 그래서 알은 아닌 걸로. 근데 자기 진술이 알이야. 나는 알에서 나왔어요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알이 있고 알에서 나온 사람이 있고, 알에서 나왔음. 누구냐면 주몽, 박혁거세, 그 다음에 수로. 이거 알팀입니다. 알팀. 그리고 석탈에는 알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있어. 나 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알을 하고 싶은 거야. 하지만 알은 아니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석탈해가 질 수밖에 없는 숙명적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는 약간 떨어지지. 지금 한껏 떨어지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상자에 열어봤더니 애가 있는데 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는 용성국 왕이고 엄마는 정려국의 왕비인데 나는 알에서 나왔대.
아들 낳기를 기도를 했더니 7년 동안 기도했더니 알이 나왔대. 그래서 많이 들어본 뭐 그런 거죠. 고주몽도 그런 거죠. 고주몽 아버지가 누구냐면 해모수죠. 해모수. 우리는 해모수 하면 떠오르는 게 녹색 전차가 떠오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옛날에 만화로 있었어. 녹색 전차 해모수. 그래서 해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가 유화부인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고 부여의 하느님 중에 한 명이고 그 다음에 유화부인 진짜 하느님이신데 잘 몰라요. 왜? 요 말고도 아들이 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요 밑에가 헤브루잖아요. 헤브루가 있고 이 밑에가 거북이가 개구리가 있지. 개구리. 금화왕. 족보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해모수가 이 유화부인은 누구냐면 하백의 딸이거든요. 황하의 신의 딸이야. 황한가 저게? 황한가? 황하랑은 고구려랑 너무 멀어요. 지금 여기는 이 당시에는 부여인데 고구려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부여인데 너무 멀어. 그래서 저거를 하백을 황하의 하백, 그러니까 황하의 신을 하백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황하가 아니고 요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이제 황하고 이렇게 가는 게 황하고 여기가 요하입니다. 그래서 요동요서 하거든요. 그래서 하만 나오니까 하라고 하는 글자는 뭐냐면 하라고 하는 글자는 물줄기의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강우량에 의해서 물이 많아졌다가 작아졌다가 많아졌다 작아졌다 하는 놈을 변동폭이 큰 걸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하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왜냐면 너무 멀어. 이 황하 쪽 사람이 여기까지 온다는 거는 사실은 거리로 봤을 때 별로 이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여자가. 그래서 이쪽 사람, 이쪽에 어떤 관련된 군장의 딸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놀러 나왔다가 해모수가 나는 뭐 이렇게 약을 또 팔아. 그렇게 해서 임신을 시킵니다. 임신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게 알이잖아. 알.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구체적이에요. 이 용성국이나 정려국이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아마 오키나와나 다 이런 쪽 관련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올 수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서남쪽 맨 끝쪽 그 근처쯤 예전에는 거기가 다 독립국이에요. 최근에 거기가 다 일본으로 편입되는 거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다 독립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왔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여기는 조금 불분명한데 여기는 좀 더 명확하죠. 그거는 자기가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비슷해요. 아무튼 설화 구조는 대부분 다 비슷해. 그렇게 해서 알이 됐고 그 다음에 붉은 용이 인도에서 신라에 도착했대. 거짓말이지. 가야에 먼저 가서 한번 깨졌는데 용이 잘못 인도해가지고 내비가 용이었는데 이 정룡이 내비인데 이가 신라로 처음부터 왔으면 됐는데 가야로 가는 바람에 한 대 두드려 맞고 온 거예요. 눈탱이 지금 하나 날라갔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신라로 다시 와서 신라 쪽에는 또 구라를 치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으로 왔다 이렇게 쫓아왔다. 가라쿠케에서는 수로왕이 군대를 보내서 쫓아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겠지. 알을 깨고 나와서 탈해요. 이름만 보면 이게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탈해라고 하는 게 벗어났다, 벗어던졌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름만 보면 알 출신인 게 명확해. 박혁거세하고 탈해가 어떻게 보면 알 출신인 게 가장 뚜렷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박혁거세가 박이라 그랬잖아요. 바가지 같이 이렇게 흥부전할 때 그 박. 그리고 여기는 알에서 벗어나서 내가 탈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알 출신이에요. 얼마나 알이 하고 싶었으면. 너무너무 알이 좋았던 거지.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토암산으로 올라가요. 이게 이제 재밌는 거거든. 그러니까는 신라가 채 안정되기 전에 처음 나라가 만들어지고 이게 2대째잖아요. 지금 남해왕이 2대째, 3회가 유리니까.
그래서 토암산에 올라갔다. 서쪽에 선도산에 지금 선도성모하고 박씨 세력이 있는 거고, 선도산 서학이죠. 그리고 동학 쪽에 자기 혼자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좀 같이 이 패거리들이 좀 있었겠지. 그래서 동학 쪽에 토암산 쪽에 지금 석굴암이 있는 데입니다. 토암산 쪽에 자리를 잡고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딱 그 위에서 지켜봤더니 호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명당이래. 명당이 뭘 말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명당이 시대마다 좀 털을 보는 눈들이 달라져요. 오늘날 명당은 뭡니까? 오늘날 명당은 뭡니까? 상업지역이 명당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아주 좋은데 상업지역 명당입니다. 지금 산에 있는 그 오래된 사찰들이 있는 자연 녹지 쪽 맹지입니다. 맹지입니다. 상업지역 명당입니다. 그러니까 명당을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대마다 좀씩 이게 틀리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이러한 전통적일 때는 바닷가 쪽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나중에는 바닷가 쪽에 명당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쪽 관점에서는 이렇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는 것 같은 그 꽃받침 자리 같은 데가 명당. 이렇게 둘러 있는 데가 명당.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자생풍수에서의 명당은 에너지가 뭉쳐서 이렇게 낙하되는데 떨어지는데 에너지가 맺히는 자리. 기운이 흐르다가 딱 맺히는 자리. 그러니까 우물 같은 자리가 명당. 밑에서 올라오는 우물자리가 명당. 그러니까 기혈 같은 데가 명당인 거예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전체가 이렇게 쭉 싸고 있는, 잘 감싸고 있는 이런 데가 명당. 그래서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 시대에는 바닷가 쪽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다에서 온 사람들이면 바닷가에 대한 거부는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더니 호공집이 아주 좋대. 그래서 그 호공집을 빼앗으려고 했더니 호공이 웃기고 있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냐하면 그 집을 뺏기 위해서 자기가 몰래 가서 숯하고 이런 거를 묻어놨대. 그래서 나중에 송사를 합니다. 이거 우리 집인데? 이러니까 호공이 뭔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러니까 아니 그러면서 이제 송사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래 대장간 집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파보면 그런 옛날 흙들이 나올 거다. 그리고 지가 묻어놨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파보니까 그게 나와서 승소를 해서 그 집을 뺏었대. 나쁜 놈이지. 나쁜 놈이지. 그런데 기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야 이거 사기꾼 아니야? 사기꾼? 이거 횡령인데? 이거 범죄자인데 이런 게 지혜로운 사람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알려지면서 왕의 어떻게 보면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무속시대의 윤리관점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승리하면 정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고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일부가 남아 있어요. 억울하면 출세해라.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네가 성공할 거냐에 대해서 그 과정이 정당한가를 봐라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는 억울하면 출세해라. 그 다음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 뭐 안 그러면 개처럼 벌어 정승같이 쓴다. 뭐 이런 것처럼 이게 윤리의식이 약간 전도된 부분들이 우리 속담에 존재해요. 이게 무속적 인식입니다. 무속적 인식.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저거는 불교시대 이전 기록이 거의 맞을 겁니다. 불교시대만 돼도 인과윤리라고 하는 것들이 인과논리가 강조되기 때문에 저런 식을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저건 비윤리적이다. 우리도 지금 딱 보면 야, 저건 완전히 사기인데 부동산 사기의 원조가 석탈이 아니냐.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혜롭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의 집을 뺏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해서 옛 석자를 써서 석시다. 너무 기념할 만한 일인 거야. 그 집 뺏은 게. 사기쳐서 집 뺏은 게 너무 대단한 일이야. 자기한테는. 그래서 성씨로 붙였대. 이게 뭔 말인가 싶지.
사기를 기념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까치가 배 위에 있을 때 까치가 몰려들어서 까치는 이제 까치하고 까마귀가 대부분 상서로운 동물, 영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까마귀에 대한 전승은 거의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까치를 언제나 좋은 걸로 놓는데 까치나 까마귀나 비슷한 놈입니다. 까마귀가 배에다가 약간 이렇게 뺑기치면 까치가 되거든. 이렇게 마치 흑곰이 가슴에다가 이렇게 반달 하나 이렇게 뺑기로 이렇게 돌리면 반달곰 뭐 이러듯이 비슷해요. 비슷해. 그래서 거의 같은 애들입니다. 얘네가 비슷한 애들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도 그걸 인지하고 있었어. 그래서 옛날에 약간 영물로 보는 거고, 우리는 까마귀 부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런데 일본은 까마귀를 아직도 영물로 봅니다. 그리고 영국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까마귀를 영물로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검기 때문에 약간 이게 길하지 못하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흉하다고 봐서 까마귀는 별로라고 보고 까치는 긍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까치가 있었기 때문에 까치에서 새가 이렇게 날아가면 석시가 됐다. 뭐 이런 썰이 있어요. 썰이. 예. 그래서 탈의 지혜로 결국 막공주와 결혼해서 왕이 후계자까지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처남이었던 이제 유리 이사금하고 충돌하게 돼서 결국 치아 논쟁. 네가 임플란트 했냐? 내가 임플란트 했냐? 그걸 가지고 임금이 됐다더라. 라고 하는 그 얘기가 있고, 그래서 밀려서 4대가 된 거고 3대가 유리가 된 거고. 그리고 동학에서 이게 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동학에 갔다가 그러니까 토암산에 갔다가 너무 더워서 야, 물 떠오라 그랬대. 백의한테 떠오라 그랬대. 백의라고 하는 거는 불교에서 쓰는 신도라는 뜻인데 저거는 아마 그런 뜻은 아니고 일반 백성을 의미할 거예요. 그래서 물 좀 떠와 이랬더니 내가 왜 떠와?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을 했는가 봐. 그래서 물을 떠오다가 에라이 이러면서 한 잔 먼저 마시고 갖다 줬대. 그러려고 했는데 물을 마시자마자 입이 붙었대. 그릇에. 그래서 야, 탈해는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봐.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 추울 때는 스텐 그릇에 함부로 입대지 마라. 이런 딱 생각을 하지. 이런 저렴한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식의 이적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석탈의 왕위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설화 정도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석탈의와 관련해서 제일 재밌는 게, 나중에 이제 골장을 하고, 이건 원효도 나오는 거거든요. 아마 원효도 화장 안 했을 거예요. 원효는 뭐 승려도 아니었고, 나중에는 다 죽을 때는 소선거사 이래서 거사로 죽으니까. 그래서 골장을 하고, 골장이 뭐냐면 뼈만 추스려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초분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고 예전에. 그래서 장례장자를 보면 어떤 대 위에다가, 평상 같은 데 위에다가 시체를 놓고 풀로다가 이렇게 감싸는, 그래서 이런 평상에다가 시체를 놓고 풀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 3년 정도 지나면 이게 뼈만 남고, 이게 좀 허저분한 거는 다 녹아서 내리는 거죠. 살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나 이런 것들은 다 녹아내리게 되고, 그래서 뼈만 추려서 장례를 따로 지내거든요. 다 씻어내고 털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걸 고로에 담으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골품제가 만들어지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고로에도 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관에다가 담는데 관이 한 이 정도만 해요. 옛날 관들을 이렇게 보면. 왜냐하면 뼈만 추려서 담으니까 관이 안 큽니다. 관이 안 큽니다. 그래서 석관 같은 거 나오고, 그 다음에 고려 시대까지 실제로 스님들 부도 밑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뼈를 가지고 나중에 빻아요. 뼈를 추려서 빻아버려. 가루를 내서 거기다 이제 진흙을 섞어서 소조상을 만들어. 그 사람 상을 만들어. 그래서 원효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총이 원효한테 인사를 하니까, 자기 아버지라고 인사하니까 고개를 돌리더라. 이렇게.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거고, 탈해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면 제사 지낼 때는 진짜 좋을 것 같아.
확실하지. 뭐 사진이 진짜냐, 위패가 진짜 필요 없지. 거기 아예 뼈를 넣고 그 사람 상을 만들어 놓은 거지. 야, 리얼하지. 리얼하지.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고구려라든지 안 그러면 저희 어디야? 중국 같은 경우도 고구려의 장군총 아세요? 장군총 보면 이렇게 석단으로 된 피라미드로 돼 있거든요. 근데 피라미드하고 달리 위에가 밋밋하죠. 여기에 원래는 사당이 있는 겁니다. 이 안쪽에 무덤이 있는 거고, 이게 한 5층 정도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관을 넣고 이 위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구조거든요. 진시황릉도 아마 저랬을 겁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데, 진시황릉 흙으로 되어, 여산릉 흙으로 되어 있는데 구조는 비슷해요. 그래서 능 위에, 무덤 위에 사당을 짓는 방식인데, 소조상을 만들어 버리면 더 리얼하죠. 그냥 그 앞에서 제사 지내면 되죠. 그 사람이 진짜 뼈가 있으니까. 뼈가루를 넣어서. 그렇게 해서 타례를 궁궐에 모셨대. 타례 죽고 난 뒤에 타례 상을 궁궐에 모셨대. 흙으로 빚어서.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나 동학에 안치해줘. 토암산에 안치해줘. 라고 해서 토암산으로 가서 옮겨서 모셨대. 그래서 타례는 동학신이 됐고, 요게 이제 중요한 대목이에요. 타례의 동학팀, 이쪽은 선도상과 관련된 서학팀, 박혁거세 계열, 서학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석타례의 동학 계열, 이 두 팀이 있었던 거고, 타례가 죽고 난 뒤에 어느 시점에선가 경주 쪽에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는 중앙 세력 쪽에서는 약간 밀린 거죠. 그러니까 왕궁에다가 소상을 놨다가 동학 쪽으로 갔다는 거는 원래 자기 세력들이 그쪽에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밀려서 조금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두 집단이 경쟁을 했었던 게 초기 신라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박씨가 오히려 석씨보다는 강했었던 것 같다. 라는 정도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석타례가 어떻게 보면 남성산신의 1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당군을 제외하고, 근데 당군 신화가 뒤에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 당군이 진짜 그 시대라고 보면 당군이 남성산신으로서 1호가 되는 거고, 당군 신화는 근데 여러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후대에 많이 손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후대 산물이라고 가정을 하면 석타례가 남성산신 1호입니다. 그러니까 박혁거세계의 여성산신 쪽 계열하고, 선도성모라는 여성산신 쪽 계열하고, 동쪽에 있는 남성산신 쪽 계열, 이거 둘 다 도레인이에요. 박혁거세는 위에서 내려왔을 걸로 저는 추정을 하거든요. 아마 이렇게 바다 쪽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내륙에서 좀 더 내려온 계열이 아니었을까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석타례 같은 경우는 바다에서 왔다는 게 정확하니까, 그래서 남쪽에서 온 세력과 이 충돌하는 뭐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초기 신라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것들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분이 김할지. 어떻게 보면 신라에서 제일 중요한 시조 세 분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는 게 김할지죠. 그래서 김할지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흉노족 계열이고, 이거는 다 비문에 의해서, 문무왕 비문에 의해서 최근에 다 밝혀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투 김일제 후손이다. 하지만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거는 또 계림이라고 하는 데서 또 알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중국에서 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또 알을 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초기 신라 쪽에서는 알 아니면 이게 못 내밀어. 뭔가 알에 관련된 환상이 있어. 환상이. 그래서 무조건 알에서 출발해야 돼. 그래서 도레인인 게 확실한데, 그것도 중국에서 왔는데, 이 사람은 한나라에서 왔는데, 이게 또 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 김일제 후손이 어떻게 또 알이 되는지, 선도성모의 아들이 어떻게 알이 되는지, 뭐 알과 관련된,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